이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상당히 춥죠. 그런데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른다고 합니다. 내일은 그래서 다시 좀 푸근한 겨울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예보가 있는데요. 자, 오늘 하루 아침은 춥게 출발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푸근하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여부를 오늘 오후에 결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 그 전에 그 여부를 결정을 해서 긴급 소식으로 알려질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된 게 지난 12일이고 13일 새벽에 22시간 조사를 받은 다음에 기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기각을 할 때쯤 영장 치겠다 말겠다를 결정하는데 일단 15일 어제로 미뤘었고 다시 한번 16일 오늘로 미뤘는데 계속 미루는 이유는 이번 건이 상당히 사안과 법리가 복잡을 하고 대통령 수사에 있어서 상당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는데 고심한 흔적 보이면 어찌됐든 어렵게 영장 청구했다라고 해서 법원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영장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고민한 것처럼 흔적을 보일 수 있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요. 예. 마지막 박영수 특검의 결심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예. 자, 오늘 2시 반이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또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고. 오전 중에 알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요. 앞으로 치킨집이 많은 그런 곳에 치킨 가게를 열면은 그 자영업자한테 대출 금리를 더 높게 받는다고 그러네요. 예? 네, 창업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동안 예.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을 할 때 가장 많이 따졌던 게 1년에 얼마 버세요? 매출액하고요. 연체하셨나요? 연체 1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 그걸 보고 대출 금리와 한도를 결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거기 지금 입지에 들어가는데 주변의 상권은 어떻고 경쟁 여부는 어떻고 이런 건 잘 고려를 안 했다는 거죠. 앞으로는 과밀업종 그리고 지역 기준을 참고해서 자영업자의 금리를 매기고 대출 한도를 조정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미 정책자금 지원하는 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도 자영업자 대출금리 결정할 때 은행에서 이런 비슷한 기준을 쓰도록 권고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금리 더 받는 거죠?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주변에 치킨집, 피자집 들어가는데 주변 너무 많다 그러면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걸 악용할 수지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봐야 되겠죠.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심사도 더 깐깐히 한다 그러네요? 네, 그동안 이제 자영업자 대출을 받더니 예. 사업자 대출이라도 하는데 부동산 임대업 분야에서 돈을 쓴 게 대출을 받아서 한 40% 정도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창업하는데 사업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집 한두 채 더 사서 계속해서 어떤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건데 금융위원회는 이런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해서 별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보고 깐깐히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가계대출도 주택담보대출도 원금 분할 상환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도록 하는 그걸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유가 다 있겠죠. 예.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만 잡았는데 자영업자 대출도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465조 원, 예. 가계대출의 뭐 한 3분의 1 이상은 되는 거죠. 예. 사주수, 대출자 수도 140만 명입니다. 근데 경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죠. 안 그래도 많이 힘든데 더 힘들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만약에 금리 상승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더 힘들어지겠죠. 예. 일반 가계대출보다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좀 일찍 자영업자 부채를 집중 관리하기로 하는 건데 그동안 너무 늘 때 사실상 더 했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 인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장품은 뭐 그야말로 화장품 뷰티 상품인데 여기에 약 성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약 성분이 들어가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내가 바르는 화장품에 약 성분, 의약품이 들어갔으니까 좀 더 좋은 건 아니야, 기능성 화장품 아니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금씩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뭐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들이든 성형수술, 성형시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나 한 다음에 그동안은 이제 뭐 피부 연고 이런 거 발랐는데 여기에 피부 연고 플러스 화장품이 된 제품을 바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인기라는 거고요. 보통 일반 화장품 매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드럭스토어나 뭐 면세점 이런 데 팔리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화장품 브랜드보다 정말 화장품 좋아하는 분들은 이 안에 뭐가 들었지라고 성분을 더 많이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분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다들 많이 내려받아서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약사들, 의약품 회사들조차도 화장품 잘 팔리네라고 하면서 화장품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10년 뒤에 인공지능 로봇이 동물 약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게 뭐 약사만은 대체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라디오 방송 듣는 약사분들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도 깜짝 놀랐을 텐데. 있는데 예. 왜 이걸 했냐? 한국고용정보원이 자료를 분석해봤는데 예. 일단 보건의료 분야를 봤어요. 왜 그럴까요? 최근에 아직까지도 의대 약대 인기잖아요. 그럼요. 의대 치대 약전 피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어렵죠. 맞습니다. 미트 디트 시험들 뭐 아직도 뭐 인기라고 하는데 거기 다 채우고 뭐 대학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석을 해본 거죠. 가장 그래도 많이 인기고 고도의 지식이 정보가 필요한 분야니까. 그런데 가장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가 의료 분야, 보건 분야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였다는 거죠.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환자들하고 말을 섞고 소통하는 게 좀 덜하잖아요. 요즘에 약국 가서 처방전 내고 끝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약사, 한약사의 68% 이상을 대체할 것이다. 2025년까지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병원에서 가까운 약국 많이 찾았는데 앞으로는 AI가 좀 더 확산이 되면 환자와 더 많이 얘기하고 더 얘기 많이 들어주고 더 잘 소통하는 약국이 인기일 것이다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거 먼 나라 일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의약품 조절을 쓰고 있고 앞으로 더 늘릴 거라고 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사, 약사만 문제가 아니고 저 기자들도 이미 뭐 AI 로봇이 대체하고 있고요. 근데 기자는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거요. 맞습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뭐 일반적인 그 자료 분석 기사는 쓸 수 있는데 해설을 필요로 하거나 취재를 필요한 이런 부분은 힘들지 않겠냐는 게 저에게 위안이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 들었어요. 큰 기계 있잖아요. 이 자판기 기계 같은 거. 큰 데다가 약을 다 이렇게 종류별로 해놓고서 거기 이렇게 바코드 찍힌 종이 쓱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인공지능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뭐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뭐 약사와 의사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이게 교수도 대체된다고 그러던데.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황재균 선수 메이저리그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어제 롯데의 마지막 제안을 거부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버리고 꿈을 선택했다. 이 말이 황재균 선수에겐 딱 맞거든요. 예. 황재균 말이다.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모색 중인데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이 관심을 표명한 구단이 있는 것은 맞는데 아직은 믿을 수 없으니까 마이너리그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런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스프링 캠프에서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은 올 시즌을 마이너리그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어제 이 롯데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을 거부하고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 롯데가 강민호 선수 정도의 금액을 제시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예. 강민호 선수가 4년간 75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올해 30살인데 이 30살의 나이에 4년간 75억 정도의 금액을 뿌리치고서 이 성공이 불투명한 메이저리그에 도전한다는 점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돈을 선택을 할 텐데 그죠? 예. 꿈을 선택한다는 건 이건 참 박수를 칠 일이자 참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식적인 우리 최동호 평론가님은 뭘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한 30살이었다. 예. 29살이야. 20대였다면 아마 꿈을 선택했을 텐데, 네. 30대였다면 아마 힘들었지 않았나. 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자, 작년에 이대호 선수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현재 황재균 선수한테 관심 보이는 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LA 네. 다저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미러키 브루어스 정도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난해 이대호 선수하고 비슷한 이 스플릿 계약이 유력합니다. 예. 이 스플릿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은 얼마를 주고 마이너리그에서 뛰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메이저와 마이너리그 각각의 연봉을 계약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이너리그에서 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냐 메이저리그냐는 이 스프링 캠프하고 시범 경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황재균 선수는 어제 알려지기로 나를 인정해준 롯데 구단에 고맙다. 그런데 내가 이 야구 선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메이저리그를 꿈꿨다. 꿈을 위해 내딛고 싶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스플릿 계약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어쨌든 저는 아주 성공하게 바라겠습니다. 미국 가서. 예. 또 어제 유럽 축구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골 소식은 없었죠? 예, 없습니다.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후반 43분에 교체에 투입됐거든요. 이 경기 종료 직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별다른 활약을 보일 만한 이 기회가 없었고요. 네. 이 토트넘이 웨스트 브로미치를 4대0으로 이기고 6연승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아하. 이 스완지 시티 기성용 선수는 이 풀타임을 뛰었는데 네. 이 스완지 시티가 아스널의 0대4로 패했고요.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청용 선수도 교체 투입이 됐는데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웨스트햄의 0대3으로 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엄마 검객으로 알려진 우리 남현희 선수 말이에요. 예. 대단해요. 36인데 말이에요. 그죠? 예. 최초 월드컵에서 은메달을 따냈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올해 36살이거든요. 예. 남현희 선수, 이 한국 여자 펜싱의 최고 마더니입니다. 새해 첫 국제대회인 이 플레레 이 월드컵 여자 개인전에서 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남현희 선수가 157cm거든요. 아. 작은 키이기 때문에 땅콩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데다가 이 키도 한 30cm 가까이나 차이가 나는 큰 선수들을 상대하면서 은메달과 함께 베스트 선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어제 이 남현희 선수가 자기가 대결했던 이 선수들하고 이 다른 선수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거든요. 예. 보도가 됐는데 이 사진 보니까 그 중에 한 선수가 키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 남현희 선수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표정이 재밌었습니다. 표정이 아주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선수 생각에는 이
비전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은메달을 딸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좀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프로배구에서는 하위권 팀이었던 우리카드가 3위로 올라섰어요. 그죠? 한국전력을 4위로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우리카드가 돌풍의 팀의 한국전력을 4위로 밀어내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우리카드 선수들 기분이 꽤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삼성화재를 이겼는데 이 삼성화재가 이제 좀 만만한 팀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경기 전까지 우리카드가 팀 창단 이후에 삼성화재의 1승 19패였습니다. 근데 어제 3대1로 이기고 2승 19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어제 이 홈 경기가 열렸던 이 장충체육관에 이 4천여 명의 관중이 몰려와서 우리카드 홈 경기 첫 매진을 기록했고요. 꽉 들어찬 홈팬들 앞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삼성화재를 꺾고 3위로 올라섰으니까 예. 우리카드 선수들 기분이 아마 최고였을 것 같고요. 이 프로농구에서는 이 꼴찌팀 KT가 선두 경쟁 벌이고 있는 오리온을 94대 78로 이겼습니다. 전자랜드는 LG를 82대 65, SK가 KCC를 77대 70으로 따돌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조이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 난방을 하거든요. 이런 겨울철이 되면 석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귀국을 하고 보니까 이게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겨울철 공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깔았습니다.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고 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실시간으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대기질 앱 요거 필수입니다. 필수. 외출하기 전에 대기 상태 먼저 체크하는 요 센스 기억하세요. 우리 동네 대기질 꼬마이 샤오신.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집진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용접효,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메르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출발행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새로운 코란도시의 뒷좌석은 얼만큼 편한가요? 턱없이 편하죠. 플랫플로우니까 뒷좌석에 턱이 없어 다리가 편하고, 리클라이닝 시트니까 허리까지 편하겠죠. 그럼 스타일은요? 더 멋지고 완벽해졌죠. 어때요? 가족이 좋아하겠죠? 우리 가족 첫 번째 SUV 뉴스타일 코란도시 탄생. 코란도시 출시 기념 리어스키드 플레이트 무상 장착.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오늘은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가운데 들려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월요일을 책임져주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아나 이종근 논설시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일을 위한 오늘의 첫 출발 이종근입니다. 아유, 야 멋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이종훈의 종, 서양화의 양, 우리 삶의 종양을 드러낼 낭만 닥터 서사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월요일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량 커플, 오늘도 이 정치권에 깊숙이 숨어있는 치명적인 이 이슈들, 종량들을 이제 환부 도려내시죠. 확 그냥 풀어주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얘기 뭐냐면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얘기입니다. 첫 주말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실장님? 네. 반기문 총장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네. 그 연설과 행보를 놓고 예. 제가 이제 피겨 스케이팅 그 심사위원처럼 이렇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예술 점수는 C+, 기술 점수는 B+.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예술 점수는 왜 좀 박하게 줬냐면 정권 교체 아닌 정치 교체다. 예. 굉장히 좋은 어떤 기술, 좋은 어떤 그런 그 감동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석이 좀 필요했는데 뒤에 해석을 안 하시고 그냥 명제만 말씀을 하셔서 아쉬웠고요. 기술 점수는 권력 의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권력 의지는 예. 단순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권 정치를 하는 게 권력 의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 반기문 총장답지 않게 굉장히 기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쉬운 건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자신의 정치 철학이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내는 그런 행보 또는 그런 연설을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사실은 아직도 모호합니다. 그 모호함이 너무 지금 길게 되는 주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네, 저는 뭐 귀국 자체가 뉴스였다.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높은 속에서 이미 야당으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귀국으로
여야의 경쟁 구도가 완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귀국 자체가 뉴스였다. 그러나 나머지 행보와 메시지는 저는 뭐 시작이 반이라서 그런가 50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좀 뭐 글로벌하거나 좀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는데 뭐 새머리를 공항에 산다던가 박상규 이한성 전 의원이라던가 목에 걸친 긴 목도리 그리고 항공 철도권 끊는데 2만 원짜리를 동시에 넣어서 그 자동 2만 원짜리 없어요. 만 원짜리. 예, 만 원짜리 두 장을 동시에 넣어서 넣는 모습이라던가. 만 원짜리 두 장 넣는 것보다 지금 2만 원짜리 넣는다는 게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초반 반풍은 태풍이 아닌 미풍에 그쳤다. 지난 여론조사가 결국은 뭐 귀국 과정에서의 이런 효과가 반영이 안 됐긴 했지만 앞으로의 선전을 통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을 높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오면서 얘기한 게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치 교체 이게 좀 그렇다라고 얘기인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반기문 당선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일단,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면 사실, 박 대통령의 심판론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어떤 이슈일 텐데,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박 대통령이 없는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 쪽에선 야당 후보들은 이거를 어떻게든 박 대통령 심판론을 다시 한번 제기를 해야 되니까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을 걸 수밖에 겠고 반기문 총장 모호합니다. 사실상 자신도 사실은 박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는 옳지 못하다라는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야권 후보에까지 이제 또 중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니까 거기에 일단 문재인 대표가 거리를 두는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면 정치 교체가 과연 어떤 정치 교체냐 이걸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으면 이를테면 이거죠. 지금 반기문 총장이 비판하는 게 패권주의 아닙니까? 기존의 정치는 패권 정치였다. 그러면 내가 바꾸는 정치는 분권 정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개헌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정치 교체가 어떤 것이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모호한 그런 어떤 상태죠. 지금 조금 아까 지금 뭘 찾았는지 아세요? 지금 서양호 소장께서 여론조사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1월 10일에서 1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응답률은 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니 프로테이지 말씀 안 드렸는데도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다. 그리고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보수 및 여당 후보로 규정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여당과 거리두기, 교란용 전자파 그리고 귀국 후 연착륙을 위한 완충용 바퀴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할수록 여당 후보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새누리당 내에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후보로 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독자 후보 연대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사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땐 반기문 총장 조만간 여당 후보임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대선 전국은 반기문 전 총장의 개헌을 통한 통합론이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정권 교체를 통한 개혁론이냐 이 두 가지가 맞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으로 갈 것이라 전망합니다. 지금 여당 후보라는 건 새누리당 후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바른정당과 임명진이 주도하는 친박 인적 청산이 된 새누리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당이 보수 연합을 통해서 반기문 총장을 추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당 야당은 사실 불분명하잖아요.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후보냐 진보 후보냐 이거는 프레임이 돼요. 또는 개헌 후보냐 반개헌 후보냐 이것도 되는데 지금 사실상 말씀하신 임명진 위원장이 있는 새누리당
여당 맞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보수정당이 아니 바른정당 입에 안 붙어요 아직도. 네. 바른정당이 그럼 여당이냐?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문재인 반기문이 된다. 이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야당은 자꾸 이 여야 프레임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이게 탄핵이 돼버리면 여당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전 이제 개념 얘기인데 여기서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서 소장님.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말이에요. 사드 배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안희정 지사,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전 총장. 세 사람이 똑같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진보 보수 여야의 대결 구도가 이런 게 성립이 될 수 있나요? 똑같이 위안부 합의는 다시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요. 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적인 그 입장은 제가 안희정 지사, 문재인 전 대표, 야당 출신들은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핵을 억제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론적으로 이미 기존 정부에서 나라와 나라의 사이 협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 그 불가항력적으로 사실상 사드 배치를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한반도에서의 사드라고 하는 무력 대 무력 대결이 아닌 나머지 남북 간의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남북 간이 직접적인 교류 협력을 하는 틀을 만들어야지만 결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는 야당과 여당의 그 안보관이라든가 그 한반도의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그 계획은 좀 다른 견해가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문제는 아마 향후 대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우 시장. 결이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똑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자 안희정 지사는 처음부터 사드는 사실 재협상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 사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에서야 철회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지금까지 어떤 입장이냐면 차기 정부에 넘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철회는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어디가 방점이냐는 거죠. 문재인 전 대표의 방점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 맡겨라. 그건 뭐냐면 재협상도 가능하다. 재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철회가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차기 정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안희정 지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안희정 지사는 차기 정부에 맡겨야 된다 이런 표현은 안 쓰거든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도 좀 더 달라요. 반기문 총장은 재협상이라는 표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 맡겨야 된다도 아니고 문제는 만약에 그거 사드는 무조건 배치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면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 사람은 결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굉장히 나중에 첨예화 된 그런 그 공박할 수 있는 논란의 부분이 있죠. 아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그 국익을 놓고 안보 문제를 놓고 여야와 대립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그것도 전 정부에서 합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가 사드 이슈로부터 도망가기 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여쭤본 거는 어차피 지금 이게 이번 대선, 이번 선거야말로 굉장히 이상한 선거거든요. 사실 여야도 이게 뭐하고 보수 진보도 이게 막 둘이 뭉술이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캠프가 말이에요. 왜 맨 처음에 반기문 전 총장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하철 그 공항철도 타고 온다 그랬다가 또 승용차 타고 온다 그랬다 또 공항철도 탄다 그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캠프가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리고 캠프를 보면 그날도 이렇게 보니까 박진 전 의원이 굉장히 인천공항에서부터 지근거리로 왔다 갔다 하시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사당동까지 가시고 MB 캠프가 MB 캠프 출신들이 많다. 어떻게 보십니까? 친이계가 많다. 네. 자,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냐면 이거죠. 반기문 총장은 새로워야 돼요. 낯익고 그다음에 낡고 그다음에 익숙한 것과 헤어져야 돼. 결별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다르다. 나를 연결시키지 마라. 기성 정치권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딱 시작부터 아니 저 사람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아니야. 친박만 아니면 뭐 다 새로운 사람이야. 이런 비판을 듣는 게 바로 친이계들의 이름들이 많많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반기문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10인 그러니까 김숙 외교부 그러니까 유엔 대사를 좌장으로 한 10인의 명단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곽승준 전 수석. 그런데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광화문 이렇게 크게는 3개의 캠프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일부 다른 쪽에는 우리가 이름이 거론되는 수많은 친이계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친이계 인사들이 금이 또 다 결집한다는 소리도 듣고 그렇다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국민의당 아니 친이계를 위시한 그런 이 반기문 총장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손잡겠느냐 벌써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기문 총장이 제일 먼저 할 일은 교통정리다. 자기를 도우려고 스스로 나섰던 사람들 충분히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잘라서 교통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종구 실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MB 쪽 때문에 박원순이래요. 반기문 전 총장의 행동 반경, 이 지지 반경, 외연 확장이 스스로 제한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기문 총장의 기반이 외교부, 충청권, 친이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곧 지지 기반이자 극복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반기문 총장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해결되기보다는 결국은 정당과의 정당에 대한 선택, 정당과 연대로 결말이 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보수연합을 통해서 반기문 총장과 결합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향후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로 외연 확장이 시도되어야지 이런 1층이라고 하는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반기문 총장의 자기 기반인 1층이 없이 2층인 중도를 먼저 선점하겠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캠프의 구성으로 해결될 수 없다. 결국은 반기문 총장의 자기 집인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때만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지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이제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일성이 뭐냐면 반기문 손학규에게 문이 열려 있다. 입당해라.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연설문에서 수락 연설문에서 가장 힘주어 말씀하신 표현이 이거더라고요. 뭐냐면은 개헌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패권주의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결을 시켰어요. 곧 개헌으로서의 빅텐트.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기둥을 단단히 박아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가지를 연결하면 어쨌든 외연을 확대하겠다라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나 혹은 손학규 전 지사나 이렇게 외연을 확대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의 활로가 없다는 거를 스스로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물론 보수 지지층의 기반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보수 지지층의 기반부터 잡으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기둥부터 못 세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국민의당은 분열의 씨앗을 잉태한 채 박지원 지도체제가 구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 국민의당 자강론으로 반기문이든 손학규든 들어와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왜요? 들어갈 수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가면 호남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국민의당 자강론을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원하겠지만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제가 볼 땐 결국은 박지원 대표와 호남 중진들은 반기문 연대로 가려고 할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는 끝까지 독자 후보를 고수해서 갈등과 대립을 해나갈 것이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호남의 유권자의 다수는 문재인이 싫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호남의 보수층 60대 이상을 주축으로 하는 호남의 보수층은 결국은
안철수든 반기문이든 문재인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호남은 이번 대선에서는 캐스팅 보트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분열하고 갈등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말이에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말씀하셔서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44%, 반기문 전 총장이 30%, 안철수 전 대표가 14%거든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 여론조사는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이 안 포함이 안 돼 있는 건데 왜냐하면 6시까지만 받았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분위기가 반영되긴 좀 힘들었죠. 오후 6시까지니까. 근데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직은, 그걸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이 3자 대결인데, 3자 대결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44%나 나왔어요. 44%나 맞습니다. 나왔는데, 문재인 대표. 자, 지금까지의 그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는 뭐 때문에 나왔냐면, 자, 강력한 여당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야당 후보들이 있는데, 합치지 않으면 여당 후보를 못 이겼어요. 이기니까. 그런 구도 하에서는 무조건 후보 단일화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44%는 지금 연대를 안 해도 되는 44%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악마의 속삭임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안 해도 돼. 총선 때도 그랬잖아. 호남 없어도 우리 전국 정당 됐어. 계속 나가. 대세론이야. 이렇게 될 거고. 그렇다면 필연적인 게 뭐냐면 나머지 후보들은 연대를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야 구도가 아니에요. 저는 여야 구도 이미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오묘한 구도죠. 뭘 표현을 못하는 구도예요. 지금 12 더하면은 42가 돼요. 44대 42가 되든지 아니면 다 합쳐서 남는 게 12%예요. 그 무당층이에요. 그 12%를 또 반기문 총장이 또 합치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은 문재인 대표의 44는 탁탁 털어서 44다. 51대 49였던 그 당시 5년 전에 그 44를 탁탁 턴 것이고 나머지의 12% 지금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 12%를 어느 쪽에 가져가고 연대가 되느냐. 구도상으로는 지금 나머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도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2, 3, 4, 5, 6, 7, 8, 90 등이 연대하면 1등을 이길 수 있겠죠. 항상 그랬는데 탈탈 털든 톡톡 털든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이라는 사실은 변화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2등부터 3등, 4등이 의미 있는 후보들이 연대를 한다면 이길 수 있을 텐데 그 연대라는 것이 사실상 낙타가 바늘을 뚫는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느질하는 그 발굽으로 바느질할 정도로 어려운 일일 것 같은 건 자명한 사실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니요. 저주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결국은 반기문과 안철수가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의 그 문제를 봐야 될 텐데요. 전 안철수 전 대표가 반기문은 연착륙에 실패하고 후보로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반기문 총장의 낙마가 되면 보수층도 후보 대안론 부족으로 안철수를 지지하고 중도층도 안철수를 지지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의 표만 받는 문재인과 경쟁해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총장과 연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3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나라는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런 거 제안을 했어요. 촛불 공동 경선.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열린 전국 광장에서 투표소를 설치해서 모든 국민한테 한번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죠 일종의 여기 투표권을 주자. 어떻게 보세요? 합리적 선택입니까? 이종우 시장. 박원순 시장의 어떤 장점이 디테일이죠. 막많은 디테일이 있다 하는데 디테일만 뛰어나서는 이런 어떤 그런 이 감성적인 그런 문구를 동원한 이벤트 이 굉장히 강하신데 현실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문재인 대표나 혹은 다른 이 여권 주자들이 대권 주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두선에 불과할 텐데 실현 가능한 부분에서 다시 동참을 하면서 세를 빌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저 취지는 이해하기 때문에 취지를 수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정경유착,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인 개혁 요구는 정책으로 수용하고 촛불민심은 거기에 투표소를 설치하든 모바일을 통해서든 간에 원하는 사람들이 경선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 비율을 반영한다라면 수용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근데 진짜 두 분 선수긴 선수예요. 두 분하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출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